자,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설 밥상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3지대 4개 세력들은 통합신당을 만드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자, 제3지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따끈따끈한 속보가 또 전해져 왔는데요. 총선을 2달여 앞두고 합당을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뭐 중텐트다, 빅텐트다 그 형식을 놓고 여러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견이 좀 많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급물살타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큰 틀의 신당 합당에 대한 당위성은 있었거든요. 네. 뭐 드라마 뭐 대사 한 토막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새우가 몸짓을 키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보면 여론조사 상으로도 보면 이낙연 신당은 한 3% 내외,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도 3%에서 계속적으로 이 확장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좀 합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준연동형 선거구제를 확정을 하면서 네. 사실은 올해는 그냥 준연동형 비례제로 그래 가기로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21대 총선하고는 달리 21대는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7석 전체가 다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당을 해서 0.1%라도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중텐트에 있을 때 어떤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어떤 후보자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지도부 전체 쪽 합의제로 운영하는 큰 틀에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빨리 조금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 원래 조금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 기본적으로 조금 반 이재명 또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어떤 반윤 또는 뭐 반정부 어떤 그런 성격의 영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과의 어떤 합당에 따른 시너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 어떤 명절 어떤 밥상머리에 네. 이 합당에 대한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을 올리면서 네. 어떤 합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항상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 시기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뭐 통합의 당위성은 있었지만 왜 오늘 오늘이었을까 싶은 게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됐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보셨어요? 고려됐죠. 그러니까 설날을 앞두고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당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따로 있을 때 선거가 별로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개혁 신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지만 나머지 신당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유의미한 어떤 그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양당에 가려 있는 신당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희박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실제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양당을 다 싫어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층에 있었던 여론조사 보면 그런 세력들 어느 정도 있거든요, 보통. 예. 근데 그 정도까지도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순간 그게 더 갈라지게 되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거고 일단 다 합쳐서 가능한 그 제3지대가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또는 양당이 싫어서 남아있는 어떤 부류에 있는 그분들을 전부 다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다 죽으니 모아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이렇게 네 당이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화학적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그렇게 뭉쳐놓고. 근데 분위기로? 그렇죠. 지금 이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서 뭉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분위기가 이런 우리가 일단 뭉쳐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4개 세력으로 나눠져 있던 제3지대가 합당을 하기로 하면서 4월 총선 빅텐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여야 거대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2달 남은 시점인데 제3지대의 영향력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이번 총선의 원래 큰 프레임이 거대 야당 심판의 정부 심판론이었거든요. 근데 예. 여기 이제 기성정당 심판론이 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 제3신당에 대한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층이 지금 역대급으로 한 30%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만 잘 공략을 하면 외견상으로 굉장히 확장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 기성정당하고의 차별화의 문제입니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 반윤이나 반 이재명의 정세에 기대 가지고는 그 반사이익으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결국은 그런 반사이익에 기대게 되면 떴다방밖에 되지 않고 결국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성정당하고의 정책 차별화, 두 번째는 인물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무임승차 논란, 무임승차 폐지 논란밖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직역에 대한 어떤 여성 징병제 얘기밖에 지금 나온 게 없어서 네네. 그 계속적인 논란은 결국은 어떤 세대 갈라치기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성정당하고 좀 다른 정책을 보여줄 것인가. 두 번째 인물인데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고 있는 좀 삼박한 어떤 새로운 인물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굉장히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제3신당에도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컷오프에서 떨어진, 컷오프된 그런 의원들만 들어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이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쭉쟁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성정당하고의 정책에서의 차별화도 못 보여주고 인물에서도 차별을 못 보여주면 이거는 어떤 정치권의 어떤 매기 역할이 거치지 뿐이고 2016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어떤 국민의당의 돌풍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3지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또 정책에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인물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지면 죽으니까 모이자에서 물리적으로는 합쳤습니다만 네. 이 제3지대가 총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저는. 없다. 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책 두 개 김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죠. 현재 대표가 두 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두 개를 수용할까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대 갈라치기 예컨대 또는 뭐 남녀 간의 성별 갈라치기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동의하겠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책을 이미 개혁신당에서 냈으니까 그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논의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을 때 이미지랑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예요. 네. 그걸 과연 화학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냐고. 시간도 지금 얼마 없어요. 지금 공천 작업하고 인물 영입하고 이러는데 시간 다 쓸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공약들을 내는 과정에서 지지층도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달라요. 그리고 선거 전략도 다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아까 두 가지 그 사례만 보더라도 세대 갈라치기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끊임없이 젊은이 특히 남성층을 대상 20대, 20, 30대 남성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낼 텐데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계속 동의를 줄 거냐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저는 충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지지 기반도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지금의 호남 정서를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지금 대표의 신당이 더 인기가 높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합쳤을 때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호남 같은 데는요. 이낙연 전 대표가 합쳐지는 순간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요. 그 색을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당연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몸집만 키워보자고 키우는 것이 도리어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지금 최 교수님 굉장히 부정적이신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뭐 그 당명도 그렇고 여래저래 지금 뭐 서로 부딪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치게 된 거는 일단 뭉쳐보자 그냥 모르겠다 뭉쳐보자 이런 거밖에 안 될까요? 네, 뭐 어떻게... 사실은 정말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얘기한 게 아까 얘기한 떴다방 얘기하고 두 번째 비빔밥론이었거든요. 네. 네. 비빔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빅텐트로 해서 몸집 키우지 말고 각 이낙연 신당이든 뭐 새로운 선택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각자가 계속적으로 정책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당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나중에 선거 어느 정도 감게 되면 신당이 그때 합쳐지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였는데 보면 우리 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당만 당의 명을 정하고 로고 정하고 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랬었죠. 이낙연 신당하고 사실 조홍천 이원욱 쪽에서는 계속 합치자는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치된 걸 보고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최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무임승차 논란, 무임승차 폐지 같은 부분도 그렇고 여성징용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내부에서도 이 정치 통일하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를 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분들을 향해서 반개혁적이라고 벌써 일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큰 테두리는 만든 것이니 아마 일단은 큰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 이런 것들 미사 차이를 한번 조정해 보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래는 네. 보입니다. 어쨌든 두 분의 평론가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평론가분들께서 이 3지대 통합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선언이 또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흘간의 설 연휴 오늘 첫날인데요. 밥상머리 민심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총선일 텐데 총선은 이제 큰 테두리고 여기서 뭐 최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도 그렇고요. 여야의 공천 상황도 그럴 거고 오늘 있었던 삼지대 얘기도 그럴 거고 관심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심을 좌우하게 될 이슈가 어떤 것일지 두 분의 좀 뭐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신년 대담이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많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 네. 문제가 이제 사과가 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적절한가? 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진솔한 사과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보다는 뭔가 부인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의견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은 부분 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신당 얘기가 또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밥상머리에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임종석 전 실장 관련된 공천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해야 되는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설날의 민심의 그 향배를 가르는 주요한 이슈들이 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경제거든요. 지금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특히 이번에 그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보면 배나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제수용품 가격이 워낙 올라서 정말 올랐어요.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작년하고 재작년 우리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보면 연끌 쪽 해서 부동산을 그때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여론이 호보 많아서 현상이 있었죠. 연끌 쪽에 예,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부동산 가격이 내렸고 네. 거기에 따른 고금리에 대해서 우리 연끌 쪽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설 민심은 정치 얘기보다는 경제 이슈에 많이 좀 집중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그동안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어떤 가방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 녹화 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그동안 사과 쪽에 굉장히 여론이 쏠렸다면 그랬었죠. 지금은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몰카 공작이었고 그다음에 그게 함정에 빠진 거고 뭐 어떤 뭐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민심에서 좀 다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얼마 전에 의사 정원을 우리가 한 2,000명 정도 늘리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사회 쪽에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과거에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한 80% 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료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금 던져놓은 그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지금 어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뭐 이 좀 멀리 천안까지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한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신당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대구 TK 제가 뭐 대구 출신이어서 그런데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느냐 네. 또는 호남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에 출마하느냐, 광주 출마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조금 이제 과거의 신당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깊이 들어간다. 조금 이제 깊이 있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번에 설 밥상머리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 밥상머리에 오를 이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또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주축이 되기도 할 텐데요. 이 대담 내용 가운데서 특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명이 또 주된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진솔한 생각을 밝혔다라고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또 반대편에서는 뻔뻔한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설 민심의 이 신년 대담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뭐 그 부인이 예를 들면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뭐 몰카였다. 뭐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 치고 그건 그것대로 또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몰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뭐 만약 필요하면 그것도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무슨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문제. 또 하나 대통령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사로운 감정이잖아요. 개인 감정, 친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시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세요. 공무원이 되는 순간, 특히 고위공직자가 되는 순간 사사로운 인맥이나 감정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 말단에 있는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저 고위공직자 대통령까지 모든 공직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것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국민들이 그 부분에 실망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시킬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 여론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부정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평을 늘 내놨었고요. 이번에도 아쉽다. 그리고 오늘은 뭐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이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당이 수습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김경일 비대위원이 조금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성급하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일단은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가방 논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한 58% 정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고 어쨌든 이 특정한 의도를 가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손목에 몰카를 갖고 와서 촬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속인 사람이 나쁘냐 당한 사람이 나쁘냐 거기에 대해서 이번 구정민심이 어떤 여론을 기대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과거에 이 명품백 관련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본인이 나서서 사과를 하는 식으로 해서 당이 사과를 하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어떤 나쁜 의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과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 안 받아졌으니 대통령께서 사과하겠다 하는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맞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구정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의도하든 아니면은 그동안 좀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론에 대해서 일단 서로 좀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이 몰카 그거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일단 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처음부터 원래 비대위원에 들어와서 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을 명품백 논란으로 디올백 논란으로 키운 것도 김경일 비대위원이었고요. 또 김경일 비대위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동조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또 걱정할 부분이 많다고 한 분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비상한 상황을 좀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비상대책으로 모셔왔는데 지금은 김경일 비대위원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어려움으로 몰고 있는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일 비대위원을 영입하고 그리고 사천 논란까지 일으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분명하게 이 김경일 비대위원에 대한 입장을 조금 결자해제해야 될 때가 왔다 이래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 최 교수님 말씀처럼 정면 돌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지금 대통령께서 가름을 해야 입장을 될까요? 밝힌 것 자체가 정면 돌파고요. 이번에 지금 몰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이것은 사과라고 하는 부분은 좀 터무니없다고 일단 선을 그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과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과를 주장하는 분들께 묻고 싶은 게 그럼 이것이 몰카 공작이고 함정 몰카 그리고 또 총선을 얼마 안 앞둔 이 상황에서 터진 어떤 폭로를 한 이유가 좀 나쁜 의도가 있는가 좀 묻고 싶은 게요. 그게 좀 성립해야 그다음 사실관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최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부인에게 가방을 줬고 그걸 받아서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줄 수 없어서 민원 처리부서에 가방을 맡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몰카 공작, 함정 몰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받고 그것을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 처리부서에 맡겼는데 무엇을 사과라는 것인지 사실은 사과의 내용이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그는 사과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그 부분만 조금 이 정쟁적으로 맞춰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네. 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총선 험지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으로부터 험지 낙동강 배틀 출마 요청을 받은 삼선 김태호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험지 출마를 수용한 의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가 더 확산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양지에 몰린 후보들의 재배치가 확산할 가능성 있다고 이제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일단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이 굉장히 조금 뭐 이 강타자시긴 한데 예. 지난 21대하고 20대 선거 결과를 보니까 한 2,000여 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사실은 김태호 의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김태호 의원이 만약 김두관 의원을 이번에 꺾으면 사실 2027년도에 대선 잠룡으로도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당이 뭐 멋진 결정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이제 뭐 험지 출마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 서병수 의원, 그 다음에 이 김태호 의원 이분들이 이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는 아무래도 울산에 김기현 의원 대표도 전 대표도 결국은 울산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울산에서 험지 출마가 좀 맥이 될 수 있는 울산, 부분이 예. 있고요. 아, 특히 뭐 우리 그 전직 장관들 중에 지금 강남권에 계시는 분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밖에 없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진 전 장관도 결국은 험지 출마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보면 유현모 전 인사비서관이나 우리 해운대 출마하고 있는 그 주진우 전 비서관처럼 어떤 찐윤들 분류됐던 분들도 결국 전체적인 공천 쇄신이란 컨셉에 맞추려면 예. 본인들도 본인의 어떤 출마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험지 출마로 가거나 아니면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릴레이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이번 총선에서도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전망이 좀 짙은데요.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인지도 높은 여당 거물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네.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볼 때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중진들이 험지를 가는 것 자체는 저는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채워지냐의 문제예요. 거기 누가 채워져? 당연하죠. 그게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중진들 PK나 TK적인 중진들을 빼내서 험지로 보내고 그 안전한 곳 당선되기 쉬운 곳에 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나 장차관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 가면 네. 왜 뺐겠어요 그러면? 그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는 완성은 결국 누가 거기에 공천을 받느냐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누가 가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을 일부러 당선되기 쉬운 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뽑아낸 거라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거기에 정말로 참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사람들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내려보낸다면 그거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예. 결국 윤심이 작동해서 친윤 그룹의 국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중진들을 빼내가지고 험지로 보내고 그 자리에 편한 자리에 본인 측근들을 심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미완의 완성이다. 앞으로 거기에 누가 공천되느냐까지 보고 이게 잘된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받고 바로 또 재상고를 했죠. 조국 전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출마할 거냐는 어떤 그런 예상에 대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총선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총선 출마하게 된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뭐 독자 창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 이낙연이란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지지율이 한 3%에서 4%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동안 인지도를 보면 독자 창당했을 경우에 어떤 민주당의 강성 지지표를 좀 보면 한 7,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독자 창당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하고의 어떤 선거 연합 부분은 조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시 비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예. 중도층으로의 확산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굳이 뭐 이 민주당하고의 어떤 연합을 해야 될 만큼의 뭐 기웃거리거나 뭐 이렇게 뭐 구걸할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조국 전 장관이 독자 창당에 나서고 그 지지율을 보면서 본인이 선택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본인이 전격적으로 어떤 지역구 출마도 주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강남 좌파의 원조거든요. 근데 강남에 보면 강남 갑을
병 이렇게 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 그 강남을에 박진 전 장관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대 때 맞붙었을 때 한 4~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텃밭 또는 어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본인이 정말 한판 크게 빅매치를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 아마 지역구 출마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조금 어떤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근데 보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는 뭐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교수 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공천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도 아마 민주당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뭐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문제는 2심까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가실 것 같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치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뭐 아까 말씀한 험지 같은데 출마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이 거기 후보를 안 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험지 같은데 예를 들어 강남이나 뭐 TK나 PK 이런 데 가서 출마를 하는데 민주당이 거기 후보를 안 내고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뭐 조국 전 장관을 함께하면서 어떤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함께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파급력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다면 무소속이나 아니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본인 나름대로 할 텐데 저는 비례정당도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입장을 하는 분들이 힘을 하나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분산되는 순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민주당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례정당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하고 험지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과정, 이 과정을 본인이 아마 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설 밥상 민심을 비롯한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